중요한 키워드고, 그다음에 사회관계라고 하는, 다소는 사실은 생뚱맞을 수도 있겠죠, 그죠? 먹거리를 통해서 무슨 사회학 얘기를 하고 사회관계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을 좀 보충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그 설문지 하신 거에 맨 첫 번째 질문이 귀학께서는 음식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그냥 완전 오픈엔디드로 해가지고 작성하도록 했죠. 그죠? 근데, 지난 학기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처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떤 범주 같은 걸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냥 열어놔서 과연 응답자들이 그냥 음식 뭐 이렇게 하면 먹거리 하면 도대체 뭘 연상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뭐 그 중에는 뭐 갈비, 뭐 짜장면 이런 음식 종류가 나온 사람인가 하면 또 적지 않은 응답자가 엄마를 썼어요. 엄마.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관계를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엄마를 떠올린 그 응답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면 그 답을 좀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그 이제 음식이 주는 그 친밀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엄마가 깊이 연관될 수도 있고, 또 아마 음식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되게 엄마, 학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밥을 제공해 준다.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나아가자면 가사노동, 그죠? 집에서 누가 음식을 준비하는가 하는 그 가사노동에 주로 여성, 엄마라고 하는 주체가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거리 사회학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연구를 쭉 지난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이제 음식이나 먹거리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이 젠더에 의한, 성에 의한 어떤 관심도의 차이라고 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가사노동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사노동의 불평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도 나타나지만 또 남성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식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예컨대 설문조사를 해도 우리가 예를 들면 유기농 같은 것들을 많이 구입하시는지, 뭐 이 음식이 장에 가서 장을 볼 때 물건을 선택할 때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산인지 이런 걸 보는지, 이런 질문을 할 때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유의미한 답을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나 장에 안 간다, 딱 그래버리면 끝이거든요. 대개는 이제 여성, 주부, 아니면 생협이나 이런 것들, 생활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열심히 뭔가 이제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아토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전국조사 남녀 1,500명 이렇게 해봤자, 남성들 750명들은 거의 관심이 없거나 실제 구매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 음식을 둘러싼, 혹은 특히 먹거리의 구입이라든지 준비, 음식의 준비, 이런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사회 내의 사회 구조라든지, 젠더 불평등에서부터 아니면 문화적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반영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 계획서로 돌아가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면 농민, 그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불고기를 좋아한다. 그럼 불고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뭐죠? 주재료는? 그쵸, 쇠고기. 좋습니다. 쇠고기. 예. 훌륭한 답. 그죠? 예. 답을 큰 소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쇠고기. 근데 그 쇠고기는 어디에서 나오죠? 그죠? 소. 그죠? 예. 그죠? 그럼 소는 어디서 생산될까요?
그렇죠? 소농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농장은 어디 있을까요? 네, 시골? 네. 이었으면 좋겠죠. 한우 같으면. 그런데 뭐 한우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호주, 미국, 때로는 중남미, 그죠? 그 중남미의 아마존에 그 수많은 열대 우림들이 다 베어지면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 주로 중남미 쪽으로 몰려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 전까지는 미국과 호주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는데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세계 소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들이 됐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의 열대 우림들이 베어져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불고기라고 하는 하나의 음식 그러니까 불고기에 사용되는 재료가 많이 있죠. 사실은 불고기 안에 파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들어가면 계속 사슬이 음식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죠. 결국 불고기에서 쇠고기, 소농장이라고 하는 사슬이 있고 그 각각의 여러 행위자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시골의 한우를 키우는 시골 한국의 농민도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 대규모 축산을 하는 카우보이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행위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농민, 그 다음에 기업, 그죠? 기업들. 왜냐하면 중간에 이 먹거리를 가공하는 예컨대 제가 사실은 1년 정도 그 연구년으로 호주에 갔었어요. 호주에 간 이유가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공부를 해봐야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약간 첫 시간이니까 좀 객담을 하자면 혹시 여러분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 한국의 사회 그쵸, 광우병 파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때문에 사회적으로 촛불 집회 100일 동안의 촛불 집회가 있어요. 촛불 집회 혹시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 계세요? 하나, 두 분밖에 안 계시구나. 그때 몇 학년이었어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그래요? 이런. 대학교 2학년이면 지금 물어보지 않을게요. 괜히 또 한 사람이 그때 대학교 2학년이요? 몇 년도 2008년이면 꽤 됐는데 예,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혹시 그 당시에 고등학생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안 계셨나요? 한 분도?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제 관심 분야 중에 하나가 뭐 사회운동이나 시민사회 이런 쪽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촛불 집회를 보면서 이거 정말 새로운 현상이다.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중고생들이 문자 이런 걸 통해서 막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뭐 윤도현 밴드도 나오고 막 그랬죠. 사실 그래서 저도 우연히 동창회가 있어서 종로 쪽에 나갔다가 동창회 안 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구경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사회 현상이다.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시위나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공연하고 이야기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제 같은 느낌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 사회학자로서.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를 소위 말하는 참여 관찰. 뭐 수도 없이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나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회학자로서 좀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몇몇 뜻이 맞는 그런 이제 박사님들하고 같이 사실 조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냥 돈 없이 정말 사제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한겨레 21에 어떻게 저희 제자가 거기 기자로 있었는데 그 가난한 한겨레 21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조사를 해서 기획 기사를 2번 실착. 그래서 그 당시 한 6쪽짜리 기획 기사를 저희가 이제 자료 수집을 해서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촛불 집회를 전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죠.
도대체 누구를 연구 대상으로 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모집단이 누구고 샘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쉽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현실적 여러 가지 여건들도 그렇고 아니면 사회학적 의미로 봐서도 그렇고 이번엔 새로운 주체, 중고생들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이제 2008년도 6월 10일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였고 6월 14일 날 토요일 날 그냥 놀토였어요. 놀토에 나가서 거의 전수조사를 그 광화문 광장에 나온 중고생들, 딱 보면 중고생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들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원생들 같이 나가가지고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33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에 이제 1년 후에 다시 이제 추적 조사를 하고 뭐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먹거리라고 하는 광우병이라고 하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중고생들, 처음에는 중고생들 새로운 주체가 어떻게 이런 사회운동을 동원할까, 이런 연구 질문을 가지고 체계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생된 질문이 과연 그러면 호주산 쇠고기는, 왜냐하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미국산, 우리가 나중에 동영상도 보고 같이 토론을 하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국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하면 공장형 축산, 그리고 특히 이제 사료 문제,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를 소에게 먹이는 혹은 양을 양에게 먹이는 이제 그런 관행이 80년대부터 상당히 많이 만연돼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생산 시스템의 문제인데 과연 호주산 쇠고기는 어떨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고,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호주에 1년 동안 연구년을 가자. 그래서 이제 호주산 쇠고기의 어떤 생애 주기, 처음에 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우리 식탁에 오를 때까지 TGIF라든지 한국의 대부분의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전부 다 호주산 쇠고기를 쓴다고 하죠. 쓰죠. 맥도날드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호주산 쇠고기 연구를 하러 가서 제가 막 그 호주 시골에, 호주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호주가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소 목장이 그냥 뭐랄까 그 농민이라기보다는 정말 기업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땅에 이제 소를 방목해서 키우죠. 근데 이제 제가 가서 호주산 쇠고기 나중에 제가 한번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찍은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호주산 쇠고기는 방목될까요? 네, 대부분 방목됩니다. 네. 제가 질문하니까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려는 학생이 있었는데 방목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산 공장형 축산과는 확실히 달라요. 네. 그런데 방목되다가 90년대부터 일종의 이제 공장형 축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육이라고 하는데, feedlotting이라고 하는데, 가둬놓고 사료를 먹이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비자들의 기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둬서 키우게 되면 고기가 지방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마블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소의 근육에, 특히 갈비 몇 번째 보면 이렇게 근육에 하얗게 이런 비계가, 사실은 비계죠. 사실 패트인데, 지방이 끼고, 그게 사실은 우리 특히 한국인들의 입맛에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의 기호 때문에 호주의 방목 중심의 축산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특히 90년대에 일본 기업들이 호주에 들어와서 비육과 가공 부문을 지배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주산 쇠고기라고, 호주 축산업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호주라고 하는 국적이 약간 좀 의미가 퇴색되고, 실제로는 일본의 니폰 햄이라고 하는 일종의 초국적 식품 회사가 호주에 들어와서 비육 산업을 막 크게 키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공해서 일본 시장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워낙 와규, 화우라고 하면 와규라고 들어보셨죠? 일본의 아주 고급, 고부가가치 소인데 호주에서 이제 와규 산업이 성장하면서 호주산 와규가 뭐 일본 시장으로 또 한국 시장, 여러분 아마 마트에 가서 보세요. 마트에 가면 호주산 와규가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데. 어쨌든 일본산 와규보다는 싸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 쇠고기 산업 자체가 재편돼요. 90년대 이후에. 그러면서 일본의 이런 식품 기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비육 부분이 커지니까 JBS라고 해서 지금 세계 최대의 축산 관련 혹은 식품 가공 업체예요. JBS는 브라질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그 JBS가 또 호주의 최대의 비육 업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자본이 들어와서 다시 또 이제 호주의 쇠고기 산업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카겔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적으로 특히 곡물 부문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이 호주의 비육 부문을 들어와서 지배를 하기 시작하고 또 가공 부문을 또 지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호주의 쇠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게 호주에서 뭐 생산된 소고기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읽는 대로 기업 이런 카길, JBS, 니폰 햄이라고 하는 이런 초국적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사회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주산 쇠고기라고 하는 게 호주의 목장주, 농민도 만나지만 JBS, 카길, 니폰 햄 이런 회사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회사. 물론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직접 직거래 하기 전에는 대부분 마트에서 한국에 같으면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마트에 가서 보통 쇠고기를 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점점 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슈퍼마켓이나 하이퍼마켓, 대형 마트들이 우리 식품 산업 전체를 지배하는 경향이 커져요. 특히 이제 유통 부문이 생산 부문까지 이렇게 재편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회사라든지 식당, 여러분들 사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쓰신 앞으로 쓸 음식 일기나 오늘 이 서베이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집에서 집밥을 먹는 경우가 아마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드시는 분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가정에 충실하신 분이고, 그죠? 대부분은 아마 한 끼 정도를 집에서 먹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숙사에서 아니면 하숙을 한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그러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식당, 외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 관계의 어떤 지점이 되죠.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 관계들, 생산자, 기업, 유통회사, 식당, 또 우리는 소비자로서 대개는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러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연구의 이 수업의 이를테면 대상이 되겠죠. 이런 상호작용의 망을 농식품 체계, 좀 낯선 개념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 소비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농식품 체계, Agri Food System, 농식품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강좌는 이러한 농식품 체계를, 그러니까 그 먹거리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쓰레기로 버려질 때까지, 그죠? 재활용되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주제겠죠. 이게 퇴비로 가는지, 아니면 그냥 버려지는지,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농식품 체계를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는 학생들, 학자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지적인 탐구를 해야 되겠죠.
그전 지적인 탐구 이외에 더 나아가서 일종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 지속 가능성 개념은 뭐 여러 가지 정의 방식이 있지만 과연 이게 다음 세대에까지 혹은 다음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파괴하면서 쇠고기를 먹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게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좀 더 나은 시스템은 없을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를 쭉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한 현대 농식품 체계가 어떻게 먹거리 생산과 소비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그래서 이러한 농식품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 어쨌든 뭐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한 뒤 여러 가지 주제들, 뭐 식량 위기라든지 먹거리 위험이라든지 기아 문제, 비만 문제, 육식,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대한 먹거리 운동들이 있어요. 운동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특정 식품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푸드 아이템을 이제 선정하게 돼 있어요. 선정해서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이런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계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게 됩니다. 교재는 그 화남혁 선생이 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아주 쉬운 책이에요. 아주 쉬운 책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읽고, 그러나 아마 토론거리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주제별로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금 어려운 글들, 학술적인 글들을 포털 자료실에 올리려고 그래요. 뭐 따로 무슨 책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제본하지 않고 그냥 좀 학술 논문들인데 조금 그래도 묵직한 글들은 포털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해당 주에 읽고 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평가. 출석은 10%입니다. 출석은 매일 부르진 않아요. 그거는 그러나 제가 간헐적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질문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름을 암개 군양, 근데 불렀을 때 없으면 결국 결석이 명백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게릴라 출석을 하게 되겠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뭐 출석을 부르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출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인데 때로 확인하기 위해서 간혹 부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식 일기, 중간에 제가 이제 음식 일기를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2시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관해서 기록하는 그 양식을 저희가 나눠드리고, 거기에 이제 기입을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글을 좀 쓰는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중간고사가 20%입니다. 중간고사 20%, 조별 발표, 이 조별 발표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에 기말고사 30%,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강좌 진행은 기본적으로 강의, 그 다음에 가끔 동영상 시청. 사실은 동영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요즘에는 이 먹거리와 관련된 동영상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만 쫙 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공부가 되는데, 뭐 시간의 제약상 좀 선택을 해서 몇 편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매 수업의 기본 구조는 50분 강의와 20분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는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식년 연구년 갔다 와서 하도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하니까 좀 감을 잃어가지고 뭐 처음에 인원도 좀 많이 잡았다가 학생들이 와서 무슨 뭐 이런 추가 신청서 양식을 들고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막 해주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이 토론이 잘 진행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모질게 마음을 먹고 50명으로 인원을 제한을 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비교적 인원이 뭐 괜찮은 숫자이기 때문에 토론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 네, 중요하죠. 이게 그냥 무조건 우리 앉아서 토론하자.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수강생들은 조별로 나뉘어 조별 토론, 조별 발표, 팀 프로젝트 준비 및 발표 활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학기 초반부에는 제가 좀 강의를 조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지금 구상으로는 화요일 날은 조별로 모여서 해당 주의 주제 혹은 읽을 거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합니다. 조별로. 지금 생각으로는 지금 최종 수강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60명 정도로 생각한다면 한 10개 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6명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조별 활동하기에 괜찮은 인원이에요. 너무 많으면 뭐 지난 뭐 같은 게 뭐 엄청 많았었는데 한 10명 가까이 되면 그건 불가능하죠 거의. 근데 어쨌든 조별로 나뉘어서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만 기본적으로는 화요일 날 20분 동안은 조별로 각 조에서 그 해당 주의 주제나 읽을 거를 바탕으로 이야기
또 하나가 세계적으로는 2008년도에 중국에서 났던 먹거리 관련 사고가 있었죠. 그쵸, 멜라민. 뭐, 이 수업 들었나요? 재수강하는 거 다 알죠, 어떻게? 기억이 나서. 예,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예. 그래서 하도 답을 잘하길래 앉아서 뭐 재수강하는 학생이 그렇게 그러지는 않네요. 예. 예, 멜라민. 이제 멜라민 파동이 있어서 사실 그게 멜라민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화이트보드 만들 때도 사용되고 이러는 건데 완전 화학 물질인데 그거를 이제 분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창조적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분유나 여러 가지 유제품에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중국에 상당히 많은 유아들이 신장계통의 병이 생겨서 사망하고 또 병으로 시달렸던 사건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그런 일종의 가공 원재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과자류에 많이 사용됐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멜라민, 뭐 주류독감 이런 것들. 그래서 현대사회의 먹거리 위험 문제가 단순히 사건이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식품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것과 관련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주제가 기아, 비만, 몸. 그래서 일종의 뭐 역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대사회에 보면 한쪽에서는 정말로 과체중, 과잉 영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만의 문제로 시달리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기아, 그죠? 굶주림 때문에 여전히 사망하는 뭐 추정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전 세계 8억 정도가 기아에 시달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미국 사회 자본주의의 중심부라고 하시는 미국 사회에도 보면 한편에서는 뭐 비만 큰 문제지만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뒤지는 쓰레기족들이 또 있고 그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음식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어 왔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주제가 육식과 채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예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육식 소비량이 증가하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육식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육식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고 뭐 반은 농담조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레스터 브라운인가 아니면 제레미 리프킨가 누가 전 세계인들이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처럼 샤워를 하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막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구를 멸망시키는 방법, 뭐 1, 2, 3, 4 막 쭉 나가는데 대개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처럼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면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중국인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쇠고기를 먹으면 자원이 고갈돼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육식의 문제가 뭐 기본적으로 과연 전 세계인들이 육식 문화에 익숙해졌을 때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지만 제기가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특히 동물 복지 문제 그죠? 과연 인간이 다른 종을 이렇게 특히 공장형 축산을 통해서 대량생 오직 고기로만 그죠? 더 이상 이제 소나 닭, 돼지라고 하는 게 동물이나 무슨 가축이 아니라 그냥 고기로 사육되는 거죠. 고기로. 과연 이런 것들이 정당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채식주의자들, 뭐 채식주의자도 그 채식의 어떤 정도도 뭐 비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마이너한 채식주의자도 있고 그런데 채식주의자들도 뭐 다양한 이유로 이제 채식을 선택하게 되는 뭐 건강 때문에 혹은 뭐 동물 복지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육식과 채식을 중심으로 해서 계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한국 혹은 세계의 현대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 있다고 본 이제 대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슬로우 푸드 운동일 수도 있고, 로컬 푸드 운동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아니면 생협, 도시 농업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현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고 또 그것이 가지는 가능성, 또 그것이 가지는 한계,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개인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아니면 대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대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한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각 조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조별 프로젝트 결과를 같이 듣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강의 계획표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질문이 됐건 코멘트가 됐건 간에 이 교양 수업, 특히 교양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자신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코멘트하고, 처음에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 단순한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너무나 면학 관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존심 상해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보도 아닌데 불고기를 뭐로 만들죠?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겠죠. 근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